이번에는 이제 3번 시를 보겠습니다. 절구, 절구 네 문장이니까 네 줄이니까 이제 절구가 되겠죠. 그리고 7글자니까 7원 절구 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를 또 듣다 보면 사실 제일 편한 게 이제 7원 절구 뭐 요게 제일 편해요. 5원 절구는 조금 이제 글자가 5글자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담으려면 조금 빡빡하고, 그 다음에 율시는 뭐 굳이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이 시라고 하는 건 아주 그 포인트를 쫙 찍어서 쫙 전달하는 압축이, 그게 이제 시의 맛인데, 그러면 이 7원 절구가 예, 적당한 것 같아요. 예, 자기 감정을 전달하고 드러내고 할 때는 이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가 뭐 시를 잘 짓지는 못합니다만 취미로 하니까 그 7원 시를 많이 짓게 돼요. 딱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촥 그냥 촥 쓰는데 말을 많이 하면 군더더기 말이 되는 거고 빼대만 딱 적으니까. 그래서 이태백이가 7원 시를 많이 썼죠. 이제 두 분은 이제 그 율시를 많이 썼다면 이태백이는 그 7원 절구를 많이 썼어요. 자, 3번 시 화포 공충정의 묘인데, 이 화포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홍익환 선생인데, 그 우리 병자호란 때 사막상 들어보셨죠? 중에 이제 그 오달제 윤집과 함께 이제 그 청나라로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협박을 받고 이래도 굴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했어. 그래서 뭐 나중에 시체를 수습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애로가 많았죠. 그럼 이게 주위에 달아놨죠. 처형했던 장소나 아니면 매장한 그 장소를 몰라요. 처형 장소도 모르고 매장한 장소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평소에 이제 그 애착을 가지고 사용하던 그 생활도구 물품 그거를 이제 수습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 평택 서쪽 경정리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지산선생 씨는 저 화포 홍익환 선생의 그 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나다가 이제 지은 시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그 화포 선생의 이제 그 산소를 이제 방문하게 되나 봐요. 물론 그 산소는 진짜 이제 몸이 담긴 게 아니고 이제 그 유물만 담겨서 있는 그런 산소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이 지산 선생의 그때 뭐 선조들 뭐 김상용, 김상은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뭐 그 당시로는 이제 뭐 반청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선이 같은 거죠. 이제 청나라에 잡혀갔던 저 사막사하고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정신이 쭉 이어져 와가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항일, 반일 운동 하는 데까지 그 정신이 이어져 온 게 아니겠는가. 뭐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유추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시를 한번 또 읊어보겠습니다. 화포 선생 이를 강하니 존주대이 전양을 화이 천재 방류중한데 미사 고신 괴한 장을. 자, 화포 선생 1월 강이라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화포 선생은 1월처럼 빛나니 그 어떤 그 삶, 또 그가 남긴 정신, 이것은 가히 이런 횃불 촛불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 하늘에 둥실하게 초월적으로 떠 있는 저 1월과 같다. 그럼 이건 이제 엄청 이제 추송하는, 뭐 실제로 그래 볼 수 있겠죠.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킨 것은, 이거는 보통 사람이 무슨 일에서나
자기 목숨을 내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비범한 것이 뭐 초월적이지. 그러니까 일월로 표시해도 뭐 과언 아닙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화포 선생은 일월처럼 빛나니 존주대이 이 존경을 했는데, 자, 존주는 주나라를 높이는 이제 공자가 이제 춘추를 지을 때 주나라를 높이는 그런 사상을 가졌는데, 뭐 사실 이 주나라는 꼭 나라를 이따가 이제 우리 손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꼭 주나라 그 자체라기보다 도덕과 문명이 있는 어떤 이런 밝은 세상, 그걸 상징하는 말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자, 주나라 높이는 대의 이 존양이라. 이미 존양이라 하는 이제 양기가, 그러니까 망해가는 것은 이제 음이잖아요. 자꾸 사그라지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봄부터 여름까지는 이게 막 따뜻해지고 지금 이제 양기가 막 발동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여름 지나고 하지 지나고 보면 차츰 이제 가을로 음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기는 장차는 흥성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음기는 장차 이제 망해가는 거, 쇠락해가는 거를 상징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높이는 대의에 이미 양기가 들었네. 그러니까 청나라에 잡혀가서 죽긴 했지만 그 죽는 그 순간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늘에서 뭡니까 다시 양기 쪽으로 돌아오는 씨앗을 뿌렸다. 그러니까 깜깜한 암흑 속에서 처음 그 불씨를 지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양기를 처음으로 보존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화이 천재 망명 중한대. 화이의 정신. 이제 화이는 이제 화가 아니라 주와 같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높이고 이는 이제 뭐 오랑캐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화이론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문명국가와 반문명국가의 어떤 그런 차이죠. 그런 중에서 이제 이 문명을 높이는 그런 정신이 되겠죠. 화이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했지만 이것은 결국 화이 논변에서 화이의 변에서 화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즉 주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문명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뜻이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의 정신은 천년에 꽃다운 이름 중한데 그런 천년토록 그 아주 그 아름다운 이름이 중하다, 무겁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한데 자, 저 선생은 홍익한 선생은 화포 선생은 저러한데 예, 죽지 못한 외로운 신하는 부끄러움이 한이 없네. 그래 이 앞에 이제 홍익한 선생은 까짓거 죽지 하고 돌아가셔버렸어. 순국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자신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 미안하다, 부끄럽다 하고 이제 한 정을 여기 담았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시적인 그런 수사가 아니고 진짜 본인의 마음을 담은 거다. 왜? 앞뒤 전체 시의 문맥을 보면 그 허사로 한 소리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가와 또 조선과 또 그 왕에 대한 그런 충정은 진실한 거예요. 지산 선생에 있어서는. 그래서 죽지 못한 외로운 신하. 우리 고신이라 그러잖아요. 고신은 이제 어디 귀양 가거나 버림당했거나 소외되어 있는 이런 이제 관리들을 이제 고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만국의 선비로서 뭐 어떻게 의지할 데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이제 무기력해져서 그 마음을 담은 시어가 고신이 됐죠. 외로운 신하. 그래서 고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임금에 대한 상대적인 말이니까 임금을 높이는 그 마음,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동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신하면 항상 임금이 떠오르게 돼 있거든. 상대적으로. 자, 죽지 못한 외로운 신하. 괴한 자리라. 괴한 부끄럽고
한스러운 거 이게 끝없다 이기지. 예? 저 홍익관 선생에 비해서 볼 때 저분은 목숨을 바쳤는데 살아있는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참 한스럽다. 그래서 그것을 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우리 백낙천의 장한가라고 하는 이제 그 작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는 한장인데 여기 이제 그 원래는 장한인데 긴 한이 끝없다 이런 건데 여기는 이제 말을 글을 뒤집어 가지고 한이 길다 한이 끝없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제 옛날 어른들의 시는 지금도 시를 잘 지으려면 시어라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문맥 흘러가는 것을 자기가 순전히 생떼배기로 막 지어낸 거 이런 거는 잘 안 쳐줘. 왜? 공통으로 다 아는 지식이 아니잖아. 내가 막 멋대로 만들어낸 거. 그럼 그게 이제 시가 무효야. 그러니까 앞에 글을 많이 읽어야 돼. 그럼 그거 전고를 가지고 와서 현재 내 생각과 버무려서 문장을 읽 거야. 글이 단단해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 하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학식이 많이 들어있으면 시 짓는데 아무래도 좀 유리하고 시상을 얻는데도 그렇고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내가 촌스럽게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기존에 공통 시어로 인정되었던 거, 그 일종의 암호가 되어 있죠. 암호. 다 아는 암호. 그걸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시가 빵빵해지는 거지. 반짝반짝 빛나고 무게가 있어 보이고. 우리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현대시는 그것도 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표현을 빌려와서 그것을 딱 축약해서 미적인 그런 의식을 이제 가미해서 다 정리를 해놓으면 그게 이제 명작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손 박사님 이게 이제 저 당시 항일 운동하고 전주 대의 화의 사상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그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시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시를 쓸 때 남이 쓴 용어를 갖다 쓰면 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표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 근데 우리 옛날 어르신은 아니에요. 그 이태백이라든가 공자님이 썼던 용어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 쓰는 것을 아주 당연한 거로 아세요. 옛날에. 그렇지. 수리부작이라고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이 그게 참 여기도 존준이 이런 말이 다 그 춘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 있던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여기 이제 향교에서 이제 고문진보 같은 거 있어요. 그거는 옛날 어르신들이 꼭 읽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이종우 선생님이 시를 할 때 막 창안하잖아요. 머리에서 고민하고 이때는 뭐를 쓸까 고민해서 자기가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단어다. 내가 찾아낸 고유어다. 이렇게 해서 막 하잖아요. 저 이현주 선생님도 시를 쓰시니까 이때는 어떤 표현을 쓸까 고민을 막 하다가 엄청나게 짜증도 나지. 담배도 몇 가지 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그런 거에 다 스트레스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딱 해서 이거야. 그래서 딱 갖다 놨어. 예? 그러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그건 너의 언어구나. 참 대단하다. 너가 이렇게 언어를 창조도 하고 제조도 하고 참 훌륭하다. 지금은 그렇게 하죠. 옛날 같으면은 이놈 막 그러죠. 네 놈이 어디서 온 놈이냐 말이야. 이런 배운 사문의 난적이. 근데 없는 사람이 근본이 없는 놈이라고. 응? 선생도 모르고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고 근본이 없는 놈이다. 네 놈이 어디서 건방지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썼던 시를요. 시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보통 한 100수 정도, 30수 정도 하나요? 50수? 많이 외우면 좋지. 그거에 일부만 하나 말 소개 드릴게요. 그 노수신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조선 중기 양반인데 그분이 이제 그 젊을 때 귀향을 왔어요. 그럼 서해안 어디 왔었을 거야? 여기요. 여기요? 예. 노고지리 우지시 여기 홍성.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소재 노수신이라 그래. 그 젊을 때 귀향을 왔는데 19년을 귀향살이했어. 다사는 18년밖에 안 살았는데 소재는 젊은 시절 와서 19년을 귀향살이 했는데 그 이분이 한 게 뭐냐면은 우리 손 선생님 손 박사님 좋아하시는 논어를 2000독 하고 두보시를 2000독 했대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도통 돼버릴 것 같아요.
노는 2,000도 이거 뼈에 사무쳐버려. 그럼 두보시 2,000도 이러면 모든 두보의 시상을 다 취하고 두보가 썼던 시호를 그대로 접수 다 한 거지.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자동으로 보를 말할 때는 솔솔 나오고 시를 말할 때는 솔솔 나오게 돼서 그래서 이게 옛날에 사람들은 많이 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상이나 이제 시어들을 내가 이제 이게 내가 숙지하는 거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할 때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내가 막 글이 나와. 별로 많이 고민 안 해도. 그럼 그게 이제 많이 숙지를 어. 그게 그렇죠. 그 우리 내가 시 배운 선생님은 선생님 스스로 말해. 당신은 컴퓨터라 그래. 막 제자 백과 다 한 번 보면 다 기억 다 한다는 거야. 그럼 시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쓰면 그냥 옛날로 말하면 말 타고 말 타면서 시 한 수 쑥 지어주면서 친구한테 떠나가잖아. 그처럼 그걸 능수능란하게 그냥 쭉 나오면 뭐 문자 제목 부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쑥 써버려. 그 부분이 뭐냐면 이미 전고 앞 시대에 이런 문서들이 물이 쫙 들어있으니까 그냥 쫙 나와버린 거라.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은 이전 거를 그걸 답습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걸 뭐라고 했나 뭐 도용행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것을 내게 맞게 이제 재창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새로운 시가 되는 거지 뭐. 그 옛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보면은 이제 시 같은데 보면 여기도 보면 존주대의, 화의, 천재. 이 천재 화의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 천재란 말도 나오는 말이죠. 옛날에 천년이란 말을 쓰지 않고 왜 천재라고 썼을까? 한번 보세요. 박명. 이거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그 예, 뒤에 예. 그 예. 화의 천재의 박명중이라. 그 중자도 이게 저기 나온 중하고. 것 아니에요. 논어 같은 데서 예, 보면 예, 분자 부중이면 무유하고 예. 이 다 따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미사 고신. 이 고신이라는 거는 저 성산문인가? 거기도 나오고 또 철령 뭐 박혜명 선생이나 이런 사람도 나오고. 고신은 많이 써요. 고신 많이 쓰지. 고신 원루 뭐 그런 식으로 그거 네. 있잖아. 네. 그래서 이런 게 옛날에는 이런 게 참 이게 많았어요. 이런 게. 그래서 아마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까 여기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여기에 존주대의 기존양인데 이것도 주역에 그 뭐죠? 그 박괴가 오면은 그렇지. 예, 그렇죠. 이제 예, 복개에 복괴는 이제 금방 온다. 복개 예. 초효 이제. 예. 이것도 거기 나오고 이거 화소 선생이 이런 걸 써요. 최익현 선생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여기 칠판이 있으면은 지금 김기 선생님이 이제 그 주역에 그 괴 가지고 이제 그 증산도나 이런 데서 배가 64개의 운용을 이제 설명하실 텐데 오늘은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그 복괴가 박이라는 게 있어요. 박이 복개. 박괴가 전부 다 음이에요. 맨 꼭대기에 양 하나 있고 예. 그래서 가나가나 한 거지. 예. 그 양이 사라지면은 이제 추운 겨울이 오는 거죠. 예. 그게 본괴.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면은 밑에서 양이 하나씩 올라와요. 소생하는 거. 그게 동짓달이거든. 그걸 이제 복개라고. 그렇죠. 복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것도 이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끼고 있는 거예요. 주역 이치를 그렇죠. 빌려와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이제 여기 저 김기 선생님이 지산집을 다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아세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조금씩 떼서 부분 번역은 한 것은 있지만 선생님처럼 전체를 다 보신 분은 없어요. 이분한테 이제 지산 선생님 학자죠 이분이. 학자죠. 학자죠 학자. 학자이면서 네. 우국지사. 그렇죠. 학자이면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의 시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그 형용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그랬죠 이게요. 그 최영선 교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용어 표현이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이게 참 이런 거는 이게 춘추대의가 이걸 춘추대의라고 안 쓰고 존주대의라고 갖다가 써놨어. 그러니까 이게 말을 바꾼 거죠. 춘추에서 존주하니까 네. 춘추 공자 춘추에서 주나라를 높이는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 그 말을 바꿔서 이제 쓴 거죠.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조선이란 나라가요 청나라한테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한테 굴복을 했거든요. 그 마치 일본 애들이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이 굴복을 했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굴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막사 여기 오살제라든가 윤집이나 이런 분들이 죽었죠. 자결을 하거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자결을 못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미사 고신, 죽지 못한 고신인데 이 고신이라는 말이 이제 여긴 이제 해서 외로운 신화인데 사실은 이게 임금이 없는 일본으로 말하자면 낭인 같은 거지. 그렇죠. 예, 일본에는 이제 사무라이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이묘가 있어요. 주군이 다른 번에 있는 사람한테 예, 그 닌자를 보내요. 닌자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 자객을 보내서 죽였어. 그럼 주인을 잃은 무사를 낭인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사실 고신하고 좀 가까운 거죠. 에이, 참 이게. 그렇죠. 그럼 이제 또 4번 시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목이 다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나라를 이제 일본 사람한테 뺏겼다. 그런데 이제 5등급의 장록을 크게 봉해준가 장로로 후대하여 주는 위로금을 받지 않고 순결한 사람으로는 서울에 있는 그 나의 족속 판서공, 그러니까 김석진이라고 하는 사람, 시골에는 오직 이학순이라고 하는 사람 몇몇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데 그 한일 합방할 때 말입니다.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조선 사람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유혹하고 독립운동, 반항운동 이것을 이제 중지시키기 위해서 뇌물 공세를 하는 거라. 천황폐하의 은전이다 그러면서 막 벼슬도 장독 무슨 뭐 공작 후작 막 내려주고 막이 재물을 돈을 막 갖다 주는 거라. 그래가 이게 예? 그 천황의 하사금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반항길을 누구로 뚫으려고 그런 공작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받았어. 그럼 여기서 그거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칭송하고 그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꾸짖는 그런 내용의 시가 되어 있어요. 저도 들었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처음에 글 배우는 선생님의 이제 스승이 저 경상도 분인데 이제 호가 명암이고 이름이 이태일이라 그래요. 명암 이태일 선생인데 그분이 막 또 이 기계가 대단해. 그래서 이 이제 일본 순사가 뭐 칼을 차고 턱 와서 이거 내려주는 거 받아라. 이제 안 받으면 죽인다 그래.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 안 받는다. 죽이라. 하니까 일본 순사가 칼을 빼서 그 진짜로 막확 내리치는데 까딱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 결국 굴복을 못 시키고 저 선비한테는 안 되겠다 하고 가서 그 뒤로는 다시 명암 이태일 선생한테는 일본 놈이 다시는 안 왔대요. 그래 일단 뭐 돈 주면 좋아는 하는데 안 받으면 또 이게 협박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받는 경우가 많아지지. 그런데 돈도 안 받고 협박하든지 말았든지 나는 못 받는다 이거야. 나는 일본 신화가 아니다 이거야. 그럼 그랬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시대의 상황 한 토막을 이제 지산 선생의 시를 통해서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이제 이 장록도 내리고 재물도 갖다 주고 그래서 말하자면 조선 사람들이 반발 못하게 유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공작을 한 거죠. 자, 그래 이제 시창을 해보겠습니다. 대보사 내인정하니 사대 횡료 금한열 소매 다소 개근 부지 천일 혹중면. 자, 여기서 이제 대봉이라 했죠. 한문으로 그죠? 크게 봉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같이 뭐 장록을 내려주는 거라. 일본 사람들이 천황이 준다고 하면서 뭐 공작 후작 뭐 이완용이도 무슨 작이 있잖아요. 받았죠?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대꾸가 이 상대되는 대꾸를 구절끼리 쓰기도 하지만 한 구절 내에서 상대되는
크게 봉했다. 넉넉하게 줬다. 크다나 넉넉하다. 이건 다 양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품사를 넣고 봉한다, 준다. 이게 또 동사를 같이 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만들어서 배를 만들기도 해요. 왜 옛날 사람들 습관이라. 그게 또 재미있고 표현을 궁짝, 궁짝, 궁짝 이렇게 해 짝짝하면 나는데요. 궁짝, 궁짝 이렇게 하면 이게 맛이 툭 튀어가버린 거야. 그리고 그런 걸 배려를 다 해서 어른들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봉했다. 이거는 장록 주는 거고. 우산은 넉넉히 줬다고 하는 거야. 뇌물을, 재물을 막 황금덩이를 막 갖다 주는 거야. 유혹하려고. 그렇게 해서 매 인정이라. 인정을 사려 하니. 즉 조선 사람들의 특히 이제 그 선비들, 정신이 좀 뭔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살려고 일본 사람이 저런 공작을 벌였다 이 말이죠. 자, 크게 봉하고 넉넉히 주어서 인정을 사려 하니. 됐죠? 자대 행료. 그러니까 붉은 전대. 원래 이제 붉은 자대는 붉은 전대 허리에 두르자. 그러니까 자대 붉은 전대. 이거는 뭐 돈을 차는 그런 그것도 되고, 또 이거는 뭔가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시도 되고, 어쨌든 귀한 거예요. 자, 붉은 전대 허리에 두르자. 행료는 이제 허리에 두른단 말이죠. 허리에 두르자. 금전이 상자에 가득하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사람부터 뭔가 받은 사람들은 황금이, 황금이 그 상자에 가득 담겨, 가득 차도록, 그러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제 상자를 얻어서 벼락부자가 되는 게 하죠. 그렇게 일본 놈한테 유혹 넘어가서 물건을 받고 그래 했다 이거지. 그래 이제 소매임타 다소개간 비웃고, 여기 이제 여기 비웃는단 말이죠. 비웃고 욕해도 임타, 이제 개의치 않는, 멋대로 해버리는 개의치 않는 다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으로부터 뭔가 받은 걸 비웃고, 절개도 없이 그런 걸 하냐. 또 이제 왜 그런 걸 받았어 하고 막 꾸짖죠. 그래 해도 그걸 아랑곳 없이 자기 욕심을 챙기는 저런 다소의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말이죠. 부지천일, 하늘의 태양이 혹, 이 중자는 거듭 중자요. 거듭 다시 밝을 줄 알지 못하네. 자, 태양이 오늘은 졌지만, 자, 오늘 밤을 좀 견디고 나면 내일 새벽 인시가 되면은, 서서히 붉게, 동이 터온다 이 말이야. 그 이치를 왜 모르느냐. 지금은 어둡지만 상황은 늘 바뀌는 거라.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고, 이따가 또 우리 선생님 이제 강의 시간에 그런 또 음양 이야기도 하실 건데, 그렇게 상황이라고 하는 건 늘 바뀌는 거라. 음지가 양지 되고 양지가 음지 되고, 그런 걸 모르나. 지금 이 순간에 힘든 걸 모면해 보려고 장차 새로운 시대가 올 때, 그때 그 창피, 그러한, 아니면 비난받는 것, 그걸 왜 모를까 말이야. 이게 이제 뭐 정치권에도 그런 거 많죠. 뭐 이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늘 내가 권세에 있을 때 그게 영원히 가는 거 아니거든. 그래 사람 영원히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 대대로 그랬어. 뭐 누구 할 거 없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음지가 양지 되잖아. 그때 되면 또 다 죽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원칙대로 해. 딱 자기 의지대로 법대로 해.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나에게 나이 때가 왔다 싶으면 마음대로 해버려. 그럼 뒤에는 비판이 꼭 나오거든. 이 상황이 또 그 이야기야. 지금 일본 놈이 우리를 차지했어. 일본 놈 천하가 됐어. 거기 아부하면 살 것 같지만 이 일본 놈 천하가 영원히 가느냐 이게야. 해가 다시 뜰 날이 있다 이게야. 그때 상황을 왜 알지 못하나. 참 어리석. 간절하죠. 자, 그렇게 비웃고 욕해도 개의치 않는 일부의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이 다시 밝을 줄 건데 알지 못하네. 어리석도다.
그럼 이제 저 당시에는 하사금을 대부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입이 쑥 들어가서 하는 운동도 못하고 그냥 이제 그만 변질을 대버리면 지켜버리면 끝난 거지 뭐. 그럼 안 받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몇 안 돼.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저리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답답해서 지산 선생이야 뭐 그걸 받을 택이 없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이 시를 보면 그때 상황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좀 그렇죠. 이 시대에 네. 저런 일이 있었다는 이때 그 받은 사람 매일 그 김영목 선생이 이제 정정화 여사의 그 시아버지가 동농 김가진 선생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 홍성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분인데 김가진 선생도 이제 은사금을 받으셨어요. 은사금을 받으셨는데 받았죠. 은사금을 받았지만 만주로 가버리셨죠. 그러니까 은사금을 받아요. 사실은 은사금이라는 게 지금도 은사금은 은사금 하는데 그 외놈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돈을 줬는데 그때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예. 칭호를 받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조선의 그 왕족들, 그 전주희 씨에 대한 그 왕족들이 있어요. 왕족들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왕, 고종 황제나 그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왕족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왕족. 네, 일본의 왕족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왕족 대우를 또 일본 애들이 또 조선의 그 공작, 후작, 자작 받은 사람들은 또 일본의 그 귀족처럼 또 대우를 해줬어요. 일본 놈들이. 기가 찬 거지. 교활한 공작이지. 네,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부와 그 밑에 사람들을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농 선생도 받았는데 그걸 버리고 이제 만주로 가셨죠. 그러고서 이제 신흥 그 경학사라든가 그 대동단 이런 걸 만드세요. 여기 많았어요. 그거 받은 사람이. 여기 결성에도 그 갈산에 누가 있었냐면은 김병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병익. 그 김자진 장군이 세웠다는 그 호명학교 거기에도 이름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 김자 병자 익자예요. 날개 익자 쓰시는데 그분도 남작 칭호를 받았거든요. 은사금도 받고. 근데 그 손자는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또 해요. 그 상해 가서 아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김자진 장군하고 같이 또 저기 누가 김종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기 저 구항에 가시면 그 무슨 마을이죠 거기가? 거북이 네, 마을. 거북이 마을. 거기에 김연진, 김종진 그 집안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홍성에는 이걸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홍성 사람들은 그걸 끝까지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작을 받든가 은사금을 받았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박탈을 당합니다. 예.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게 또 박탈이 돼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막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은사금을 어떻게 확보를 하냐면 일본 애들이 처음에는 이걸 하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냐 황무지 개간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무슨 단인가 보국단 뭐 동양 척추회사 이거 해가지고 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는 게 뭐 일본 돈으로 줬잖아요. 조선에는 돈이 없었어요. 조선과 한국에는 기축통화가 앵화였거든. 앵화. 그 앵화 뭐 일본 돈 찍어내는 거 말이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것이 많았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 서울에는 이게 김석진 이분도 있고 이렇게 석자 진짜 쓰니까 김자진 장군하고 한결은 같네요. 그죠? 안동 김씨니까. 그다음에 이학순이라는 분도 이학순이라는 분도 대단한데 그래서 그런가 여기 연산이라고 쓰셨는데 연산 논산 쪽에 파리장서에 서명하신 분이 계세요. 이학순이라는 분은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게 저기 역사 속에서도 좀 나오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그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이 참 안타깝거든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요 나쁜 놈들은 좋은 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놈들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건 뭐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서 48년도에 나라가 수립되는 그 사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이건 좀 비사예요. 비사인데 뭐 역사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 우리나라에 적산 자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갖고 있다가 일본으로 후퇴하면서 가져가지 못하거나 처분하지 못한 그때 우리나라의
재산을 다 팔았거든요. 여기 결성 같은 데서도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 일본 애들이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걸 버리고 가진 않았을 거라고 이놈들이. 몇 톤이라도 팔죠. 예. 그런데 그걸 또 사는 놈들이 있어. 예. 그러니까 홍성 이쪽에서도 일본 애들이 그거 이제 100만 원이면 왜냐면 일본 사람은 서로 친하게 지낸 이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네,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거 팔고 간다. 그러니까 그걸 또 사주는 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인을 구분을 못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매한 백성이야 우리가. 이따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동양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아시아적 사회와 유럽적 사회를 얘기하면서요. 그걸 사줍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땅하고 집하고 점포를 팔고 가니까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챙길 거 다 챙겨가지고 가요. 그 나라로 간다고. 그때 이제 뭐 달러로 바꿔 팔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또 가는데. 근데 다 팔아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만 내버려도 우리께 될 텐데 그걸 왜 사줘요 그거를. 그리고 마치 우리가 사주는 것이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요. 도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썩어 빠진 애들이 많았던 거죠. 여기도 제가 여기 이제 그 뒤씨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더 재미있고. 근데 이런 게 홍성에도 많았어요. 그 홍주성 안쪽에 있는 일본 가옥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미처 팔지 못하고 간 게 있어요. 그게 적산가옥인데 홍성에도 많았어요. 지금 홍주성 안쪽에 있던 홍주성 그 안에도 적산가옥이 있었고 오감리 쪽에도 꽤 많았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도 있어요. 그 어디냐면 그 서문밖이라 그러면은 그 제일감리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언덕백이었었어요 이렇게. 그 언덕백에 집들이 있다고. 지금도 집이 있어요. 그건 적산가옥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손재학이라는 분이 그 살았다는 집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어디냐면은 그 월계마트라고 아세요? 네. 그 월계마트 쪽에 쭉 내려다 보면 그 앞에 그 위로 올라가면 거기 이장준 장로란 분의 집터예요. 그 월계마트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서 쭉 내려오다 보면 거기 그 석유 파는 가게 있죠. 석유 파는 그 주입가게 그 앞에 공터 그 위에 그 집이 한 채 있어요. 그게 적산가옥입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문을 열면 정원 형태가 돼 있고 일본식 우물이 돼 있어요. 일본 우물이 어떻게 되셨는지 혹시 아세요? 일본 우물은요 마을에 네모 반듯하게 해놓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집도 똑같아요. 일본식의 집이야. 근데 이게 거기 아파트 들어서거든요. 제가 거기 아파트 지려다가 이제 망했잖아. 40억 물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고스란히 옮기려고 그랬어요. 적산가옥을. 근데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집들인데 그거를 놓고 갔어요. 그거를 놓고 갔는데 그거를 이제 그 손재학이라는 분 있죠. 뭐 재헌의회 의원하시던 그분이 거기에 사셨고 그 뒤에 그걸 팔아서 지금 있죠. 나중에 한번 원하시면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 가보면 집이 옛날 일본식인데 다다미방.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결성 가면은 갈산초등학교 있어요. 갈산초등학교에 가시면 거기 그 이 개울로 이렇게 돼 있죠. 개울로 거기 개울가가 있잖아. 갈산초등학교에 물 흐르는 거. 그 쭉 올라가면은 저쪽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사택이 있어요. 일본이 사람이 살던 사택. 그게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다미방이었어요. 지금도 그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안에 내부가 좀 바뀌었어요. 그것도 적산가옥이에요. 그런 적산가옥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그 친일하던 친일파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 걔네들이 기회를 엿봐가지고 갑자기 이제 미국 쪽으로 붙어요. 그때 다 붙어버린다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번 애들이 많아. 그 돈이 지금 이거는 수를 계산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가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요새 재벌이라든가요 대기업은요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회계 관리가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래서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 다 돼 있어서. 그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그 적산자본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원흉인데
그 바탕 위에서 세워진 게 뭐냐? 그게 우리나라 국회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게 한 몸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건 못 건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적폐청산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못 건드리거든. 그걸 건드리면은 우리나라 경제나 전체가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적인 자리라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그쪽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5적이 있다 그래요. 5가지 적. 그 바탕에는 이제 그 적산자본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선생님이 한자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거기 보세요 한번. 이거 제가 하는 게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세요. 대봉, 우사, 매인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시 보실 때 이걸 이렇게 보세요. 대봉이 한자고, 그렇죠? 우사가 하나고, 매가 동사고, 인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아까 선생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말씀했었어. 궁짝, 궁짝, 궁짝짝 이렇게 보세요. 이거를 보세요. 대봉 여기 하나야. 크게 베풀었다. 그죠? 크게 봉했다. 넉넉하게 주었다. 그렇잖아요. 궁짝, 궁짝, 근데 매는 사다는 거잖아요. 궁짝짝 이렇게 시가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렇게 나열해야 네, 나 그렇게 있어서 박자가 맞아. 시는요 원래 이렇게 몇 자냐면 이렇게 7자 같으면은 보통 4자, 3자 끊어요. 앞에 4자 끊고 뒤에 3자. 그래서 맞아요. 대봉, 우사, 매, 인정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자일 때는 둘, 둘, 하나, 둘 이렇게 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한시가 많잖아요. 이 한시를 보시면 궁짝, 여기도 보세요. 궁짝, 궁짝, 궁짝짝. 그 다음에도 궁짝, 궁짝, 궁짝짝. 그죠? 맞아. 그죠? 여기도. 그 다음에 거기도 보세요. 궁짝, 궁짝, 궁짝짝. 아니, 쿵쿵짝 이렇게 돼 있잖아. 부지천일 혹중명도 궁짝, 궁짝, 궁짝짝 이렇게 이제 시를 그렇게 하면서 하면은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손 박사님이 이제 한 기본이 실현일 때는 이거 보세요. 이 넉자잖아요. 그러니까 대봉 우사 요거 하고 이제 대개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실현 중에서는 4개가 한 무더기고 또 끝에 3개가 한 무더기고 이게 다 그래 돼 있죠. 보세요. 매 인정을 산다. 맞죠? 금 만영이라. 금이 상자에 가득 찼다. 그 3글자로 가지고 문장이 되는 거라. 다소의 사람들 혹 다시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끝에 3개가 하나의 작은 문장이 되고 앞에 4글자가 또 하나의 작은 문장이 되고 그렇게 4, 3 대체로 그래. 100% 그렇진 않은데 그렇죠. 되게 이제 저렇게 엮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시냐 오늘 소개할 마지막 시. 그것도 제목이 길어요.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7월 25일은 이제 곧 우리 태왕제가 이 저기 고종 때 이제 지산세 이제 배설하셨거든요. 그때 뭐 이거 저기 밑에 나올 건데 그 이제 태왕제 탄신 생일이다 이 말이에요. 작년 1910년 경술년 그러니까 작년 오늘 얼마 지금 이 시는 1911년도에 지은 게 되겠죠. 작년 그 합방한 게 1910년 경술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작년 오늘에 합방이 되어 외적에게 속하게 되어서나 죽지 못한 외로운 신하는 통절한 원을 이길 수가 없다. 이에 넣기 위해서 두수의 절구를 짓는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두수 중 제2수 두 번째 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창을 해보고 청환여야 삼품반하니 망국규전 대나는 우로 번심 무타보하니 금조 통고와 공사는
자, 여기 이제 청환인데, 이제 지산 선생님이 이제 벼슬인 걸 청환이라고 그래. 벼슬을 청환이라고 그래. 이제 맑은 뭐 벼슬살이. 자, 여기 그리고 특히 이제 청환직이라고도 하는 또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벼슬 아니고 주로 문을 다스리는, 글을 다스리고 뭐 언론을 맡고 이걸 또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청환은 조선시대 학식이나 문벌이 높은 사람에게 시키던 규장각 공문관, 이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근무하는 데잖아, 그죠? 등의 관리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지산 선생 자신을 이른다. 그러면 이 선생이 무슨 벼슬을 했느냐? 선생은 1892년 고종 29년에 급제했어요. 별시 문과에. 그러니까 고종 때 고종이 신하죠. 해서 별시 문과에 급제한 후 홍문관 교리, 사서, 대사성, 성지 뭐 이게 다 청환이에요. 그리고 막 이게 비교적 지금으로 말하면 문교, 언론 뭐 이런 쪽 배설을 이제 했죠. 그러고 이제 그 고종으로부터 이 왕가로부터 좀 대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때 할아버지 김상은, 김상용 뭐 이런 분들이 그 이쪽에 하나의 뭐 주석지신처럼 그렇게 이렇게 대우를 했죠. 또 이제 후기는 대체로 그분들 뒤로는 그분들의 그 후세들이 조정의 그런 실권을 이제 맡아 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을 임금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존중했던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그 지산 선생이 그 순종, 그러니까 세자의 그 이제 경련이 아니고 세자를 직접 가르쳤어요. 그 문제 보니까 세자하고 뭐 이렇게 토론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경서에 대한 거. 그래서 그걸 쫙 이제 글을 다 제가 옮겼죠. 줄을 다 달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제 뜻풀이를 해보면 청환으로 삼품반열 대설을 지냈으니, 아까 이제 쭉 소개했던 게 2품 아니고 3품이다 이야기예요. 삼품반열 대설을 지냈으니 이제 배설살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해버렸어. 나라가 망하자 사람 얼굴 대함에 부끄러움이 있거나 스스로 부끄럽다 이야. 내가 배설살이인 신한 나라 일을 관여했던 사람인데요. 아니 이놈 나라가 덜컥 망해버렸다. 그러면 그 당시 관리로서는 사실 이 지산 선생님처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저쪽에 붙어서 이제 목을 받기도 하고 그랬죠. 그건 이제 완전히 대비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선생은 부끄러워했다는 거야. 내가 나라를 망국, 응? 그러니까 망국의 신하가 된 거지. 참 수치스럽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런 이 부끄러울 전이는 글자를 잘 안 써요. 이게 이제 알기 어려워서 내가 이걸로 찾아서 붙여놨어. 부끄러울 전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자 사람 얼굴을 대함에 부끄러움이 있구나. 이제 때마침 이제 그 고종 황제 생일이라. 그러자 우로 은심, 무타 보하니. 우로 같은 은혜 깊고, 우로는 뭡니까? 메말라는 것을 적셔주는 생명의 기운이죠. 자, 우로 같은 은혜 깊고 깊지만 갚을 기회 없으니 이제 배설을 하고 내려왔고 나라를 망해버리고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 애통한 마음을 금조 통곡이다 말이야. 오늘 아침 통곡한다. 그래 하고 어떻게 와 공산해라. 아래 허탈해서 와 공산이라. 아무도 없는 빈산에 들어누워 있다. 통곡하고 하고 울었어. 응? 다 탈진이 되고 돌아갈 곳도 없고 그래 공산에 털썩 들어누워 있다. 이제 망국지신의 망국의 신하가 내뱉는 애절한 신음이죠 이게. 자, 다시 이제 더블이 한번 쭉 하고 청안으로 삼품반열 배설을 지냈으니 나라가 망하자 사람을 대함에 부끄러움이 있구나. 남 보기 민망하다. 일반 사람들 백성들 보기 민망하다 이게. 우로 같은 은혜 깊고 깊지만 갚을 기회가 없으니 이거 진심이에요. 이게 왜냐면 고종이 저기 왜 감방에 갇혔을 때도 특사를 해서 풀어주고 그랬어요. 특별하게. 실제로 임금이 지산 선생을 우대했지. 왜? 저 위에 명신의 자손이니까. 응?
오늘 아침에 통곡하고 공허한 산에 누웠네. 참 갚을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기회는 영원히 이제 사라져 버렸어. 절망적이죠. 그래서 생일날 아침에 한 번 깊이 통곡하고 돌아갈 곳 없어. 공감을 수가 없어. 그래서 빈 산에 아무도 없는 산에 털썩 들어 누워버렸다. 충신의 이제 애끓는 심정을 일곱 자 칠은 절구로 이렇게 읊어내었습니다. 박사는 네. 한마디 그대로 그 해주시죠. 이제 조금 이제 그 지산 선생이 벼슬한 게 그 홍문관 교리 사서 대사성 승지 이거 있잖아요. 과거에 급제래도요. 옛날 분들은 이 벼슬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33명 정도가 3년마다 33명이 급제를 한다는데 그 중에 한 100~6명만 욕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검찰로 따지면 뭐 저거 있죠, 대검 차장 뭐 이런 거 요직 중앙검사장 이런 거요. 예, 예. 아주 요직이요. 여긴 아무나 못 가요. 네. 학식도 깊어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절개가 있어야 돼요. 이 요직 중에 요직인데 이상하게 지산 선생하고 이서 선생은 여기 또 근무를 하셨어요. 집안이 이제 명신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지산 선생이 그 태자 순종을 가르쳤어요. 예, 예. 그래서 옛날에는 성균관에서 우리나라에서 선비 가운데 제일 그 높은 벼슬이 성균관의 죄주라고 그래요. 성균관 죄주가 있는데 그 세자시강원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찬선. 아마 이분이 그 찬선은 아니고 그 밑에 벼슬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 태자마마의 선생이었어요. 그쵸 가정교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높겠어요. 순조의 그렇죠. 마지막인가. 경영관 아니 경영관은 아니고요. 그 이제 경영왕한테 하는 제사를 그렇게 네. 하는 걸 서연이라고 그래. 서연. 그렇죠. 경년 서연. 그러니까 이제 경영 같은 경우는 왕한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이지. 예, 세자한테 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그때는 경영관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게 영종조 시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세자시강원이 높아요. 그게 찬선 벼슬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세자를 맡긴다는 거는 그렇죠. 인간한 신임이 못하는 아니면 거죠.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고종황제가 풀어주게 된 게 이분이 언제 풀려나냐면은 1894년 5년에 의병을 해서 잡혀가요. 잡혀가고요. 그때 이제 잡혀가다가 96년에 풀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명신 집안이라 풀어줬다 그렇게 해도 보는데 또 하나는 사실 그게 아간 파천 때문에 그래요. 정권이 바뀌었거든.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이걸 잡아두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홍주 목사 이승우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막 이승우가 배신을 해가지고 뭐 지산을 잡아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 선정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승우라는 사람이 목사가 이 사람을 잡아갔다가 왜 풀어줬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친일에서 아간파천을 한 거야. 그 러시아 거기 가버린 거예요.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 지산을 풀어주게 된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의병을 해가지고 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워. 그래서 이제 고종이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 머리 깎지 마라. 이 단발령 안 해도 좋다. 그리고 지금 당장 농성을 풀고 무기를 내려놓으면 너희들을 방면하겠다라고 이제 타협을 해요. 그 타협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인석 선생이죠. 그래서 유인석 선생하고 대타협이 이루어져서 의병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유인석 선생은 만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 쪽에서 돌아가시죠. 그 화수학파들, 그 매지. 여기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참 이런 게 있어요. 이분한테는 와 내가 왜 못 죽었지? 이런 게 많은데 제가 봐서는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렇지.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그 청광자 이군주 선생이 1910년에 자결하시거든요. 아시죠? 이군주 선생. 그 이응로 선생의 작은아버지. 저 이응로 화백 있잖아요. 이응로 화백의 작은아버지예요. 이군주라는 선생이. 재밌죠? 이거 이제 살아있는 그 여러분들은 너무나 이제 실감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제 얘기가 더 재밌죠 선생님 거보다. 아니 전체 다 이제 이렇게 어울리니까 좋잖아요.
그래.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상 선생님의 뭐 학문, 도, 뭐 성리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관련된 시를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